안녕하세요. 책방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책은 인생 정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고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합니다. 흔히 말하는 성냥갑 속에 살고 있는 듯한 아파트를 우리는 왜 그렇게 좋아할까요? 물론 편의성이나 주변 환경들도 좋고 가장 큰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주거 환경이다 보니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커서겠죠. 여러분은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집을 꿈꿔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지금도 조금은 불편해도 한적한 시골에 작은 정원이 있는 집에 살고 싶습니다. 집이란 게 힐링의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엔 정원이 딸린 시골집이 최고가 아닐까요? 오늘의 책 인생 정원은 정원이 있는 집에서 정원을 가꾸며 삶을 살아간 15명의 명사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 정약용, 괴테, 퇴계 이황, 토머스 제퍼슨, 찰스 3세, 윈스턴 처칠, 정조대왕, 클로드 모네, 소세용 양산보, 고산 윤선도, 안평대군까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죠. 그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화가 모네였습니다. 인상파 작가로 자연을 소재로 한 그림을 그려온 모네였기 때문에 그의 정원은 어땠을지, 그 정원을 얼마나 아꼈을지, 또 정원이 그의 화가로서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지도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모네의 이야기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클로드 모네, 빛과 인상의 화가. 오스카 클로드 모네는 서양 미술사에서 가장 인기 있는 화가로 평가된다. 그가 인상주의의 창시자로 불리게 된 데에는 세느강 하류 항구 도시 르아브르에서 바닷가 풍경과 자연을 온몸으로 접한 어린 시절의 경험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특히 굴곡이 많은 해안과 바닷가 풍경, 거기에 변화무쌍한 날씨와 기상현상은 자연을 중시하는 그의 예술세계에 중요한 원천이 되었다. 실제로 자연에 관한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졌던 모네는 어릴 때도 종종 학교를 빼먹고 해안 절벽이나 모래사장을 걷곤 했다. 주변 자연과 사물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기곤 했다. 그런 취향은 고스란히 그림에 반영돼 모네는 평생 빛은 곧 색채라는 인상주의 원칙을 고수했다. 같은 사물이 빛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탐색하는 화가로 만들어준 것이다. 아틀리에를 벗어나 프랑스 북부 해안과 세느 강변 등 풍광이 아름다운 곳을 찾아 여러 곳을 다녔다. 그러다가 중년 이후 자신이 찾는 빛과 풍경이 정원에 있음을 깨닫고는 정원을 가꾸며 그 속에서의 다른 순간을 그림에 담으려 했었다. 당시로는 긴 86세라는 삶을 살았던 그는 그림 그리기와 정원 가꾸기의 열중에 탁월한 업적을 남겼다. 그의 작품은 1년 번호가 매겨진 것만 해도 총 2050점에 달한다. 정원가 모네. 역사상 저명한 인물 중에는 정원을 즐긴 이들이 많다. 그 중에서도 화가들의 정원 사랑은 각별한 편이다. 모네 말고도 다빈치, 세잔, 르누아르, 고호, 놀데, 칸딘스키, 클레, 달리, 문증명, 송희종, 강세왕, 김홍도에 이르기까지 예를 들면 끝이 없을 정도다. 하지만 서양 예술사에서 정원의 위상과 의미를 부각한 사람으로 모네만한 인물은 드물다. 비록 화가로 더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내가 화가가 된 건 아마도 꽃 덕분일 것이라고 말했을 만큼 정원에도 큰 열정을 쏟았던 것으로 유명하다. 당시 화단의 기존 통념을 거부하면서 새로운 화풍을 찾아 고심한 그는 화실을 벗어나 파리 근교 세느강 주변으로 그림 여행을 자주 다녔다. 경제적 사정도 있었지만 마음에 드는 풍경을 찾느라 이사도 여러 번 다닌 그는 사는 곳마다 정원을 가꾸며 즐겼다. 도시의 세련된 환경이나 군중들을 피해 혼자 조용히 그림에 몰두하기를 원했던 그가 택한 주거지는 대체로 파리를 벗어난 세느강변 조용한 곳들이었다. 과수원, 포도밭, 야생 화초지로 둘러싸인 주택에는
이쁜 정원까지 갖춰져 있어서 굳이 세느강이 아니라도 평화로운 일상 풍경을 어렵지 않게 그려낼 수 있었다. 자신의 그림 모델이었던 까미유와의 신혼생활을 시작한 아르장퇴유. 예쁜 정원과 풍경을 갖고 있었지만 까미유를 잃는 슬픔을 겪었던 베퇴유. 이후 푸아시를 거쳐 숨을 거둘 때까지 살았던 지베르니는 정원가로서 그의 이력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들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장소는 단연 지베르니다. 지베르니는 그가 정원일과 그림 그리기 모두에 엄청난 정성을 쏟은 곳이다. 가진 돈 전부를 정원에다 쏟아 부었지만 그래도 황홀하기만 하다. 라며 정원가에 온실을 만들어 좋아하는 꽃과 희귀종을 사모았다. 미학책보다 원예 서적이나 카탈로그를 더 많이 본다고 했을 정도로 정원 공부에 열중했다. 그런가 하면 정원을 사랑하는 화가, 비평가, 소설가와 교류하며 원예종, 씨앗, 구군에 관한 지식도 넓혔다. 이렇게 보면 모네는 정원사로 불려도 손색이 없을 만큼 원예나 가드닝 지식과 기술을 풍부하게 갖춘 사람이었다. 아르장퇴유 1871년부터 1878년 1871년 겨울 모네는 1년 전 결혼한 까미유와 이미 5살 된 큰아들 장과 함께 아르장퇴유로 이사했다. 파리 북측 약 11km 세느강변에 위치한 한적한 교회라 활기찬 파리 예술계와 멀지 않으면서 가족과 정원을 가꾸며 조용히 그림 그리기 좋은 곳이었다. 이후 약 6년 동안 모네는 그곳에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듬해 봄 집 주변의 꽃밭, 포도밭은 물론 야생 양귀비와 아이리스가 흐드러지게 핀 초원과 들판을 즐기며 예술적 영감을 기르기 시작했다. 작은 보트를 화실로 개조하고는 세느강 풍경과 다리, 보트도 자주 그렸다. 생나자르에서 기차로 불과 15분밖에 걸리지 않는 아르장퇴유는 당시 잘 나가는 동네였다. 주말이면 파리 시민들이 찾아와 세느강변을 산책하거나 보트 타기를 즐겼다. 인상파 화가들은 그런 시민들의 일상과 마을 풍경을 그리느라 자주 찾아왔다. 그러다 보니 모네의 집은 알프레드 시슬리, 오기스트 르누아르, 에두아르 마네, 구스타프 카일보트, 에드가 드가, 카밀 피사로 같은 친한 화가들에게 중요한 만남의 장소가 되었다. 그들은 모네 가족과 식사하며 예술을 논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세느강과 다리, 예쁜 거리와 정원을 그렸다. 그렇게 아르장퇴유는 빠르게 인상파 화가들의 거점이 되었고 수많은 명화가 탄생했다. 모네에게도 아르장퇴유에 머문 6년은 그의 전생애를 통틀어 가장 생산적이면서도 행복했던 때였다. 사랑하는 아내 까미유와 함께 정원을 가꾸며 근처 목초지나 과수원, 세느강변을 산책하며 그림 그리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그는 그것에 매우 만족해했다. 당시 그의 그림에는 밝고 따스한 햇살 아래 화사하게 핀 꽃들 사이를 여유롭게 거닐고 있는 아내와 아들의 모습을 담은 것들이 여럿 있다. 르누아르와 마네도 모네와 가족들이 정원에서 즐기거나 일하는 모습을 그렸다. 하지만 아르장퇴유가 산업화와 인구 증가로 전원적 풍경을 상실하게 되면서 모네는 더 조용한 곳을 찾아 베테유로 이사하게 된다. 지베르니 1883년부터 1926년 파리 북서쪽 약 80km 세느강이 앱트강과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한 지베르니는 모네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곳이다. 1883년 정착한 이후 사망할 때까지 43년간 생애의 딱 절반을 지낸 곳이다. 그의 대표적인 수련 그림을 탄생시킨 현장이 바로 지베르니다. 그의 그림에서 꽃과 정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베르니에 정착한 이후부터 급증하기 시작하다가 생애 후반 25년간은 거의 주류를 이룬다. 이로써 모네의 예술에서 차지하는 지베르니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모네는 지베르니에 2개의 다른 정원을 만들었다. 집과 담장으로 둘러싸인 정형식 색채화단과 도로 건너편 물의 정원이다. 정형식 색채화단은 영국 정원가들의 정원 이론을 따라 조성한 다채로운 꽃밭이다. 건너편 물의 정원은 도로 건너편 습지에 만든 모네의 일본 취향과 자연에 대한 태도가 잘 담긴 것이다. 정형식 색채화단이 밝고 화사한 색채로 보는 사람들을 매료시킨다면 물의 정원은 신비로운 분위기와 청량감으로 사람들을 빠져들게 한다. 집 앞 완만한 경사지에 기하학적으로 땅을 구획해 만든 정형식 색채화단은 단순히 꽃을 즐기기 위한 곳만은 아니다. 모두 50개가 넘는 화단에 화가로서 자신의 미적 감각과 원예 지식을 한껏 동원해 화려한 꽃밭으로 만들었다. 좋아하는 꽃의 색, 질감, 형태, 키에 따라 꽃을 심고 1년 내내 즐길 수 있는 꽃 팔레트처럼 연출했다. 색, 질감, 형태에 관한 모네의 예술적 실험장이었다. 꽃으로 그린 캔버스고 그림인 셈이다. 물의 정원은 지베르니에 정착한 지 10여 년이 지난 지점에 길 건너 습지를 매입해서 만든 정원이다. 그곳은 세느강과 연결된 곳으로 모네가 오랫동안 눈여겨봐온 곳이었다. 그는 물을 오염시킬까봐 염려하는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가면서 세느강 지류에서 물을 끌어들여 작은 연못을 만들었다. 수련, 창포, 등나무, 수양버드를 심고 일본식 다리를 설치했다. 연못은 후에 물줄기를 돌려 더 크게 만들어졌고 일본산 모란과 대나무로 이국적 정취를 더했다. 모네는 이 2 정원 외에도 지베르니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채소원을 소유하고 있었다. 2번째 부인 앨리스와 그녀의 자녀 6명을 포함해 10명이나 되는 가족 외에도 요리사와 정원사 등 대식구를 위한 먹거리를 제공해주는 텃밭이었다. 집안 장식을 위한 절화용 화이류도 길렀다. 토양을 비옥하게 유지하기 위해 작물을 순환시켜 경작하면서 새로운 품종을 실험적으로 재배한 곳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모네는 일본과 중국에서 수입한 수련과 창포, 아티초크 등을 재배하며 소개하기도 했다. 모네는 이국적인 식물과 새로운 품종에 대한 실험적 정원가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인상주의 화풍을 창안해낸 그의 예술가적 정신과 연결해 볼 만한 대목이다. 지베르니 집과 정원은 화가로서 모네의 디자인 감각을 엿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집 외벽은 물론 창틀, 문, 난간, 계단의 건축 요소와 손수레, 트렐리스, 아치, 벤치, 연못의 배 같은 정원 시설물까지 꽃 색깔과 잘 어울리도록 색칠했다. 집과 정원을 조화롭게 통합시킨 것이다. 꽃밭에는 짙은 채도의 식물은 가까이에, 옅은 것은 멀리 배치해 화단을 더 길어 보이게 하는 원근법 효과를 강조했다. 정원 내 주 통로와 대문, 길 건너에 설치한 일본식 다리를 하나의 시선으로 연결해 볼 수 있도록 묶어 2개의 정원을 하나로 연결했다. 그렇게 예술적 감각이 잘 적용된 정원은 그 자체로 그림 소재로 손색이 없었다. 하지만 지베르니에 정착한 후 한동안 그는 정원 만들기에만 집중했을 뿐 어느 것도 그림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한동안 빛에 따라 변화하는 풍경을 쫓아 세느강 하류나 노르망디 해안, 심지어는 네덜란드나 지중해 연안까지 여러 곳을 여행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정원이 꼴을 갖추게 되면서 자신이 그토록 찾던 것들, 즉 하늘, 햇빛, 물, 나무와 꽃이 정원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그림에 담기 시작한다. 그릴 생각 없이 좋아서 기르던 수련을 그림 대상으로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풍경은 하루아침에 마음에 스며드는 것이 아니라고 했던 그는 정원의 참모습을 발견한 이후로는 다른 모델을 그릴 생각을 하지 않았다. 정원 그리기에 몰두한 것이다. 그가 정원을 그리기 시작한 것은 정착한 지 13년이 지난 1896년부터였다. 이후 연못에 매료되기 시작하고
죽을 때까지 300점이 넘는 그림을 그렸는데 그중 대부분은 수련을 그린 것이었다. 최대 8명까지 이르렀던 정원사들은 각기 담당 영역을 맡고 있었다. 그중 물정원 담당자의 일과는 매일 아침 수련과 수초를 솎아내고 햇빛을 담아낼 수면을 확보하는 일이었다. 더불어 수련 잎들의 먼지를 닦고 윤기를 머금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고 나면 모네는 오후 늦게 연못으로 나가 해질녘까지 빛의 변화를 유심히 살피며 수면 위로 들이오는 수련과 수양버들, 하늘과 구름이 바람에 흔들리며 춤추듯 변화하는 순간을 포착해 그림으로 그렸다. 연못가에 여러 개의 캔버스를 설치해 두고서 시시각각 변하는 빛과 그림자, 대기와 날씨의 미묘한 변화를 담은 연작으로 그려내곤 했다. 이후 모네는 백내장으로 시력을 잃어가면서도 혼신을 다해 그의 마지막 작품인 수련 대장식화를 완성했다. 그것은 1차 대전 승리를 축하하면서 전쟁 후유증에 빠져있던 프랑스 국민들에게 힘을 불러일으켜 주려는 의도였다. 당시 프랑스 총리이자 친구였던 조르주 클레망소의 권유로 시작한 일이다. 인상주의의 대성당이라고 평가되는 파리의 튠르리 정원 내 오랑주리 미술관은 온실을 개조해 특별히 만든 곳이다. 모네의 특별 전시실에는 높이 2m, 폭 8에서 16m에 이르는 초대형 그림 8개가 둥그런 타원형 벽을 꽉 채운 채 전시돼 있다. 당초 설계 의도처럼 수련이 피어있는 연못가를 실제로 거니는 듯한 느낌을 준다. 모네의 요청에 따라 자연채광을 택한 그곳에서는 하루 중 시간과 날씨에 따라 빛과 분위기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연못의 수면과 꽃의 인상이 바뀌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모네의 삶과 예술 그리고 정원. 꽃으로 그린 그림이자 또 다른 예술 표현으로서 정원. 흔히 모네의 정원은 꽃으로 그린 그림으로 평가된다. 내 그림을 이해하려면 그 어떤 설명보다 내 정원을 보면 된다 라고 말할 정도였다. 그는 주저없이 정원이야말로 자신의 최고 걸작품이라고 말하곤 했다. 그에게 있어서 정원은 한번 완성하고 나면 계절에 따라 변화하고 날씨에 따라 달라지는 살아있는 그림이었다. 말하자면 정원 가꾸기와 그림 그리기는 밀접한 관계를 갖는 상호 연관적 예술 행위였다. 정원을 캔버스에 묘사하면 그림이 되고 다시 땅에다 옮기면 정원이 되었다. 색의 배색 원리를 정원에 적용함으로써 색상의 조화를 달성했고 공간감을 부여했다. 그에게 있어 정원은 예술적 영감의 원천이었다. 캔버스에 붓으로 그리기 전에 색, 빛, 형태로 실험해보는 땅 위의 캔버스였다. 그는 자신이 보고 이해하는 인상을 정원의 물, 식물, 빛과 시설물을 통해 표현하고 소통하고자 했다. 빛과 대기에 따른 사물의 색과 형체 변화에 대한 그의 연구는 1880년경부터 시작해 죽을 때까지 생의 절반 이상에 걸쳐 지속되었다. 같은 대상이 시간과 계절을 거치며 빛과 분위기에 따라 매 순간 달라지는 변화를 포착하기에는 정원만한 곳이 없었다. 정원 내 여러 장소에 화판을 설치해 두고는 빛의 방향과 분위기를 쫓아다니며 같은 대상의 다양한 인상을 섬세하게 묘사해냈다. 이로써 모네는 인상주의 선두주자의 지위를 확고히 했다. 예술적 가치와 의미를 표방하고 실천하는 현장으로서 정원. 당시 정원은 하층 계급의 노동 현장이면서 미학을 담은 대상으로 간주되었다. 그와 더불어 자립의식의 실천 장소로서 정원은 당시 프랑스 기성 화가들의 가식에 대항하며 새로움을 갈망하던 신진 화가들을 매료시켰다. 정원가들의 작업복은 이내 아방가르드 유니폼이 되었다. 모네는 정원 작업복을 입은 채 손님을 맞이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식물을 선물하기도 하면서 그런 유행을 기꺼이 즐겼다. 걸음으로 시커먼 상태였던 발을 늘 내놓고 다닐 정도로 모네는 정원 일에 매진했다.
마네의 그림 중에는 정원에서 꽃을 가꾸는 모네와 그의 가족들을 담고 있는 것들도 있다. 까미유와 아들 장, 그리고 닭들이 한가롭게 풀밭 위에 쉬고 있는 사이로 모네가 물조리개를 옆에 두고 붉은 꽃을 매만지고 있는 모습이다. 근면함 속에서 평화롭고 안락한 가족애를 향유하는 정원 생활의 의미와 가치가 잘 드러나 있다. 자연을 공감하며 현실을 인식하는 매개로서 정원 가꾸기. 모네에게 정원 가꾸기는 단순한 원예나 정원 활동만은 아니었다. 그는 정원을 가꾸면서 자연의 변화무쌍하고 섬세한 변화에 깊이 교감할 수 있었다. 그것은 그대로 그림 그리기로 이어지고 심화되었다. 모네는 정원에서 자연과의 조화를 발견했기에 작품과 나를 동일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면서 정원 일에 감사했다. 누구든 현실 속에서 조화를 이루게 되면 그것과 동떨어질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상기시켜 준 것이다. 정원 일은 신체 노동이 필수다. 기상이나 계절 변화에 맞춰 가꾸고 보살피느라 끊임없이 몸을 움직이게 한다. 이런 일은 그곳에서 살고 있음을 실감하게 만들어준다. 장소와의 유대감을 길러주면서 삶을 인식하게 해주는 것이다. 모네에게 있어서 정원은 갤러리를 벗어나 자연과 깊이 교감하며 현실을 인식하게 해주는 곳이었다. 정원은 예술적 동기의 원천이면서 삶을 인식하고 긍정하는 에너지였던 셈이다. 가족 간의 사랑과 추억을 담으면서 안정된 삶을 실현하는 안식처. 모네에게 있어 정원은 사랑스러운 가족과의 내밀한 삶을 보장해주는 아늑한 안식처였다. 그가 이사가는 곳마다 정원을 만들고 가꿨던 것은 정원이 가진 속성에 비춰 짐작해 볼 수 있다. 8명의 자녀를 포함해 대가족의 가장이면서 반복되는 가난과 역경으로 힘겨워했던 그에게 정원은 집과 함께 가족의 안위와 평화를 담보해주는 보루 같은 곳이었다.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아버지와 갈등을 겪던 어린 시절 모네는 정원에서 안식과 평화를 얻곤 했다. 정원은 예술적 대상이기 이전에 사적이고 내밀한 심리가 깊이 담겨있는 특별한 경험과 기억의 현장이었다. 번잡한 도시에서 벗어나 전원 속 정원에서의 삶은 당시 시민들의 우아하고 세련된 삶과는 대비된다. 한가하면서도 평화로운 안식이기도 했다. 실제로 화단으로 둘러싸인 집에 살았던 아르장테유 시절 그는 정원에서 어려움과 가난을 버텨내고 심신의 안정을 되찾았다고 토로한 적이 있다. 그가 화가로서 새로운 것을 찾아 끊임없이 도전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도 정원 생활에서 얻은 안식 덕분이었을 것이다. 자연과의 조화로운 만남을 통한 긍정적인 성정 함양의 장. 모네는 정원을 가꾸면서부터 엄격하고 무뚝뚝했던 성격이 온화하고 열정적으로 바뀌었다고 고백했다. 지베르니에서 정원을 돌보는 모습을 지켜본 어느 비평가는 차갑고 말없던 이전의 모네와는 달리 자유롭게 빛나 보인다라며 놀란 적도 있다. 이런 점은 마치 원림 생활로 심신을 정화하려고 했던 조선 사대부의 면모와도 비견된다. 모네는 자주 자기 예술의 원천이 자연이라고 고백했다. 자연에 더욱 가까워지는 것, 그리고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며 일하고 살아가는 것만이 소원이라고 했다. 이 점 역시 조선 사대부들의 원림에서 자연과의 합의를 추구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비록 그 지향하는 것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정원에서 자연의 변화와 속성을 깨닫고 내밀한 섭리를 파악하며 어우러지기를 바랬다는 면에서 유사하다. 몸과 마음 모두를 기르고 정화해주는 정원의 효용이 동서양이라고 어찌 다를까.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책에는 사진들이 많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그걸 다 전해드릴 수 없어 아쉽네요. 이 부분은 직접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각 챕터의 마지막에는 간단한 정보 팁이 있습니다. 모네에 대한 정보로는
아르장퇴유의 모네 기념관과 지베르니 모네 집과 정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제공되고 있는데요. 모네 기념관은 2022년에 개관을 했고 본문 중에도 설명되었던 보트 화실을 당시 모습 그대로 복원했다고 합니다. 지베르니의 모네 집과 정원에 대한 설명으로는 당시 인상파를 추종하던 미국 화가들 작품이 전시된 지베르니 인상파 미술관과 19세기 말 모네가 이곳에 온 이후 들어오기 시작한 예술가들과 관련된 미술관이 덜어 있고 모네가 묻힌 지베르니 교회 묘지도 있다고 합니다. 시간 여유가 된다면 베르농 기차역 앞에서 자전거를 빌려 세느강변에 조성돼 있는 자전거길을 달려보고 적당한 곳에서 가볍게 피크닉을 즐길 수도 있다는데 정말 꼭 한번 방문해보고 싶네요. 늘 비슷비슷한 여행지보다 이런 테마를 잡은 여행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며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책방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